개도국의 지도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었다.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구체적인 그 대안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라를 발전시켰다. 외교관 생활 오래 역임하시고 통일부 차관을 지내셨던 김석우 북한인권 시민연합 이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생생현대사 녹화를 하러 왔는데요. 돈난 박사님 영상에 보면은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했다가 89년에 미국에서 그 캄보디아의 모종의 문제를 해결하러 귀국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네. 이 대목이 차관님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베트남 수교와도 관련이 있는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구체적으로 도날 박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 베트남 이 정부나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면도 있고 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아주 지켜야 될 건 또 끝까지 지키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이 된 다음에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국민들은 빨리 자기네들이 경제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 꿈이 굉장히 강했었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베트남에 저희들이 한 20여 명 해서 저희 이 또래 사람들이 가서 보았는데 그 베트남 국민들이 경제 발전을 하고 싶은 그 욕구는 우리가 30-40년 전에 우리 경제 발전할 때하고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강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한베트남 수교 그리고 베트남 미국 수교 이때 이전부터도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해서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침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난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1989년에 캄보디아의 진주에 있던 베트남군 철수를 네. 협의하는 민간인 특사 자격으로 입국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건 자체가 한국 베트남 수교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간접적인 연관은 있지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베트남하고 수교한 것은 92년 12월 22일입니다. 그 전에 한국의 기업인들이 네. 이미 베트남에 가서 엄청난 그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기업인들, 주요 기업인들이 베트남에는 이건 경제협력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은 베트남하고 전쟁이 끝났지만은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크멜 루즈가 학살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해서 가서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이 그쪽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국무성의 솔로몬 차관보가 로드맵에는 이런 일종의 단계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그
캄보디아에 나가 있던 베트남군이 철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드맵을 지키도록 베트남한테 그 압력을 가해서 그게 끝난 다음에 한국도 관계 정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 따라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베트남하고 빨리 저 관계 정상을 하자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이 베트남이 룰을 지키는 그러한 그 지역의 평화에 있어서 기여하는 나라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양면을 조절해 가면서 저희들이 한 베트남 수교 과정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 있던 베트남군의 철군이 미 베트남 수교의 선결 조건이었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 보조를 맞춰달라는 요청을 미국 측이 했었죠. 그래서 한국 베트남 수교는 1992년, 2년 12월 22일에 됩니다. 미국과 베트남 수교는 94년이었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펴내신 이 책에 보면은 한국 베트남 수교 직후에 베트남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얘기를 꺼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96년의 일인데요. 당시 김수환 국회의장이 공식으로 베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 일정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베트남 이 국가 주석하고 그 환담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김수환 의장께서 그 베트남 그 주석께서는 이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누구를 제일 꼽느냐 이렇게 그 물었더니 그쪽 주석이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수환 의장이 조금 그 의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베트남 전쟁할 때 한국군 파병을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러냐 그랬더니 베트남전 참전 문제는 그건 그 문제고 모름지기 개도국의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베트남 참전 하기 직전에 저는 그 당시에 그 대학교 학생이었었고 우리 사회적으로 의견이 크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베트남 파병을 반대하는 그런 학생이었었지만 그 마지막 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청와대였었나요? 그 응접실에서 그 결단을 내리는 그날 저녁인 것 같은데 그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고뇌를 했는데 그때 유경수 여사가 재터리를 10번을 옮겼다 이런 그런 얘기도 보면서 그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그렇게 고뇌를 해가면서 찬반 의견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단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모름지기 개도국의 지도자는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쓰셨던 글에 보니까 초대 주한 베트남 대사가 네. 월남전 한국군 파병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그 웬포빈 대사라고 그 우리가 베트남하고 수교한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서울에 주재하는 베트남 대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여기 와서 첫 번째 대사로서 굉장히 그 외교 활동을 잘했어요. 근데 그분을 지난 12월 달에 가서 저희들이 또 여러 번 만났었는데 친구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베트남의 동료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베트남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 휴전선에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휴전선에서 베트남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단 한국군 파병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그런 설명을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사회가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는 열기가 굉장히 아주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국의 제도 이런 것들을 뭐랄까 자꾸 묻고 이걸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고 싶다. 이런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한국이 삼성전자가 제일 큰 그 기업이긴 합니다만 한국 기업이 9,000개 내지 10,000개 정도가 지금 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한국의 기업들이 가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재를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우리 무역 상대국으로서는 중국이 첫 번째 우리 수출국이고 미국이 그 다음이고 베트남이 세 번째 국가가 돼요. 일본에 대한 수출보다도 우리의 베트남 수출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한 베트남 관계가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요즘은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한 40% 이상이 베트남 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은 한국에는 한 6만 5천 명 정도의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베트남의 경우는 유교적인 전통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그 가족 제도랄까 이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적응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가 월남전에 대해서 월남전 한국 파병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외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하고 그 우리가 92년 수교할 때부터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그 91년에 먼저 갔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캉 차관보라는 분이 저희를 맞아 주셨어요. 그때 제가 91년입니다. 91년이면 지금 21세기가 9년밖에 안 남았다. 근데 21세기가 됐는데도 베트남이나 한국이 그냥 외톨이가 돼가지고 발전도 못하고 하면은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다. 21세기가 되면은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성장하고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이 지역에 강한 나라에 대해서 발언권도 있고 나름대로 역할이 커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향해서 우리 한 베트남 관계가 협력하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운명이다. 그런 21세기의 협력을 위해서는 나쁜 인연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것이 인연이 전혀 없던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차관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다. 과거에 연연해서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까 초대 한국 대사 웬 부빈대사 그 다음에 베트남의 주요 인사가 한국에 올 때마다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베트남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베트남에 가셨을 때 한국의 경제개발,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서적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신 거는 언제죠? 91년에 갔을 때요. 91년 처음 그 베트남 정세조사단을 이끌고 제가 그 당시 아주국장 때입니다. 수교 전이죠. 수교 전이죠. 그때 이제 베트남을 방문해서 호치민시티, 사이공을 거쳐서 이 하노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시내를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봤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새 건물이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요. 할까요? 그러니까 그 비난하되는 그냥 이 분위기가 아주 쫙 깔려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책방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큰 책방이라고 그러는데 한 30평 정도 책방이었었는데 바닥도 뭐 흙바닥일 정도지만 거기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책방이라고 해서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어로 된 책인데 남한 지도를 표지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그 한국의 경제에 관한 책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미 우리 수교 이전에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 모델을 따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반영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실은 우리하고 수교하기 전에 8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이 그 자금을 지원해서 베트남에 경제 그 관련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워크숍이나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그 팀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 성북동에 있는 지금은 대원각인가요? 그 옛날에 한국의 집인가 뭐 하는 그 음식점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길상사. 길상사. 네. 거기가 옛날에는 이 초가집처럼 하기도 하고 해서 한국적인 음식을 대접하는 그 외국인들이 오는 그런 그 장소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대해서 뭔가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대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금은 그 당시에 89년이니까 일본이 자금이 있으니까 일본 자금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경공업은 대만한테서 배워야 되겠다. 중공업은 한국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이 산업 발전 이것을 자기네들이 따르겠다는 그런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연구한 결과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공사석에서 김석구 차관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는 공무원 충원 제도를 혁신해서 부패를 상당 부분 줄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네. 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실은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같이 하면서 군 간부들 데려다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근대 행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타자기를 제일 먼저 쓴 것도 군에서 먼저 썼고, 또 그 현대적인 행정 원칙에 따른 조직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미국의 가장 발전한 관리학, 행정학을 우리 군인 엘리트들이 제일 먼저 가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행정 현대화랄까요? 그것은 군이 앞장 먼저 한 거고, 5.16 혁명 이후에 미국식 행정학의 또는 관리학의 결과를 우리 행정부에도 들여온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옛날 문서를 보면은 우리는 얇은 민홍지에다가 먹지를 대고 붓글씨로 썼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사본을 만들어서 이걸 배포하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 도입한 새로운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한국의 문서 체계라든지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인사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전에는 민주당 때까지 소위 행정학상 엽관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공개 채용하는 사람 극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유력 인사의 조카 이렇게 해서 책상 하나 놓고 촉탁이라고 하다가 6개월, 1년 지나면 그 사람을 정식으로 혼자 시험 체계해서 합격시키는 이런 소위 엽관제도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공개 채용 시험이라는 걸 이제 본격화시켜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에 의해서 추원한다. 이 원칙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공개 채용 시험이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차선책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이 정부의 행정의 현대화랄까, 세계적인 국제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엽관제도에서는 당연히 부정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죠. 공개 채용에 의해서 될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지만, 부정부패 요소가 점점 축소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그 경제기획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제도가 공개 채용 형태로 바뀌면서 부정부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오래된 관행이나 관습을 그렇게 일거에 바꾸는 것은 역시 5.16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가 정권을 갖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이 미국 원조 아니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개월에서 62년부터 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쭉 우리가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원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은 재원을 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엔 했었죠. 경제 규모가 작았으니까. 그래서 나라의 부를 이렇게 발전
이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일차적이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관료제도가 공개채용제도가 되면은 부패나 이런 거에 훨씬 줄어든다는 이런 생각을 상당히 했을 것이고, 그것이 실은 이 우리나라 이 시간은 걸렸지만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공무원의 책임일이라든지 이것이 정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유치 신청서 자체는 박 대통령 때 제출이 된 것이고요. 네. 차관님께서는 언젠가 88올림픽이 80년대 후반 동구권 붕괴에 확실한 영향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강연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88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특히 서울의 높은 빌딩, 시민들의 의사회의 사회생활이 전 세계에 다 그냥 동시에 다 그 전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구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까지는 북한에서 이 선전을 하니까 서울은 미국 사람들 원조주는 초콜릿이나 먹는 거지들이 우글우글하고 정말 형편없는 이런 대로 생각하던 사람이 그 화면을 보니까 깜짝 놀란, 자기네들보다 훨씬 한국 사회가 발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건 저는 문화적인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구권 민주화에 굉장히 불씨를 당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동구권의 민주화라는 것은 85년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선포하고 그 위성국이었던 그 동구권 나라들이 그 추세에 따라서 이 자유의 바람을 넣으니까 그게 바로 89년 폴란드의 바벤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솔리다리티가 그 공산당 정권을 뒤엎은 다음에 6개월 안에 옛날 동유럽 위성국들은 다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소위 경제 발전을 텔레비를 통해서 봤다는 게 굉장히 큰 이 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8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한소 수교도 가능했다. 이 말씀은 당연하죠. 겁니까? 당연하죠. 제가 마침 88올림픽 당시에 동경 주재, 제가 정치 담당 참사관이었었고, 이 참사관의 업무는 미수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련을 포함한 이런 동권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하고 수교 가능성을 이렇게 탐색하는 거죠. 그런데 88올림픽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련의 총영사 그 참사관이 만나자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88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거고 또 임원진들도 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선발대에 가서 이그나테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좀 보고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에 관한 자료를 얘기를 했고 또 소련 참사관들은 소련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굴라그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런 대화를 허물없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련이 대표단을 파견했고 대표를 파견하는데 신변 안전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서화해달라. 그래서 그 문서를 영어로 해서 저하고 리존이라는 동경주재 소련 대사관 참사관하고
이제 이니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문서를 제가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서수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그때 물론 이제 박철원 특보나 이런 분을 이제 이그나트 앵코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서수교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련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야, 이거 이제 고르바초프 이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한국과 수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 한서수교로 90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하고 합의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88 올림픽은 세계사적인 이벤트였다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되는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이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 그런 냉전 체제 하에서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봅니다. 63세대로서 최근에 그 동창생들을 만나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그 3만 5천 불,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은 3만 5천 불까지 된다고 그러고, 그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반정부 데모 하고 이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동창들 만나서 너는 그때 우리 그 반정부 데모하면서 저거 할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할 거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 지금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제 친구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야, 이 박정희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까 베트남에 그 주석을 하던 그 지도자가 얘기했듯이 개도국의 지도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었다.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라를 발전시켰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권위주의적인 이런 통치를 했다는 것을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서 당연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대단한 것은 한국의 기업인들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극을 주고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가장 아주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의 지금 현대조선입니다. 정주영 회장한테 조선업을 하라고 밀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정주영 회장이 울산 지역에 바닷가 모래사장 있는 사진하고 또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하고 이게 400년 전에 우리 조선에서 만든 철갑선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용을 얻어가지고 조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는 데서 조선을 시작을 해서 이미 이 조선소가 끝나기 전에 거기서 나오는 몇십만 톤짜리 유조선을 그리스의 선박왕한테 판매를 하고 해서 그걸 성공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건데 기업가 정신, 엔트러프로너십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박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 영향을 주고 그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점이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현대조선 물론 지금 삼성의 전자도 그렇지만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서 거기서 일으키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와 비교되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은 회임 기간이 긴 장치산업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치산업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거 쫓겨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 화교들은 상대적으로 회임 기간이 짧은 거 서비스 산업 무슨 리조트 시설 이런 데만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건 이 현대조선이나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이만큼이라면 그건 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한국 국민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이유 물론 5천만이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서 열심히 한 결과다. 그렇지만은 그게 합쳐졌을 때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게 대단한 기업가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 큰 부가가치를 우리 5천만 명이 지금 나누어서 향유하는 거다.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경기고 서울대를 나온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분이신데 차관님 주변의 동창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네.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잘 살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 한 분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리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앞서서 이승만이라는 대단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반대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영도력으로 그걸 시행을 했고 부산 피난 시절에도 선거를 거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기초를 닦아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이분이 경제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대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혜택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대학교 졸업할 때 저는 67년에 졸업했습니다만은 66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울 법대 나오면은 한 160명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졸업하는데 제대로 취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법시험 재학 중에 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하나 정도 있었을 수 있었고 그 무슨 한국은행이라든지 은행 조금 하고 농협 대한중석 이런 데 조금씩 해서 한 20-30명 취업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년 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 가구에 자동차 한 대씩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너무 허황된 지금 목표를 제시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그런 풍요라고 그럴까? 물론 지금도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배려를 해야 될 저소득층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전체로서 이제 10대 경제 강국
그리고 국력으로 보면 뭐 여섯 번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크게 발전할 거라고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만약에 박 대통령을 뵙게 된다면 2023년에 김서구가 박정희 대통령을 뵙게 된다면 뭐라고 좀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뭐 사과랄까 그 당시에 네, 그 당시 1963년 그 당시에 제시한 목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100% 동의하지 못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정시대 때 그 대우사범을 나오고 만주에 가서 이 초급 장교를 하다가 만주 군관학교 다니다가 일본 육사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초급 장교 조금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고뇌를 많이 하고 그걸 위한 모든 목표라든지 또는 방법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틀렸다면 언제든지 시행착오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 밝혀진 겁니다만은 개인적인 욕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정부패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트남의 지도자가 얘기했듯이 개도국의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그런 분이었고 그것이 다른 나라로부터도 따르고 싶은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좀 지역적인 겁니다만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 북한에 산하는 아주 민둥산이잖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오면 국토가 전부 다 그러니까 산림 녹화가 완전히 된 거 아니에요? 산림 녹화가 된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과거의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으로서 산림 녹화를 성공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것 하나만도 이 산림 녹화를 하는데 옛날 문서를 보면은 연례적으로 산사태가 나는 그 지역의 도면을 그려서 여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하고 이거를 농림부가 아니라 내무부 소관으로 산림청을 소속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공권력이 산에 들어가는 입산 금지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지금 산림 녹화가 성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전세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 사례입니다만은 이 대단한 국가 경영을 한 그런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 질문입니다. 박 대통령을 한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비전을 가지고 실은 큰 비전을 가지고 네이션 빌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제도를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 그 나이 든 세대의 옛날에 고민을 잘 몰랐어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 이전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 뭘 해도 아무것도 못해. 열등감, 그 다음에 자신감의 상실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특히 베트남 파병 이후에 한국 국민들이 바깥 세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은, 다른 외국하고 경쟁할 만하다. 이걸 느끼게 되고, 하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건 우리 의식 구조에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다 자신감이 있다. 열등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는 없다고 봐요. 제가 일본의 청년들하고 한국의 청년들하고 비교하면 한국 청년들이 훨씬 더 바깥 세상도 보고 우리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기엔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족적 국가적 자신감을 세워준 분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더욱더 기억해야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